그분들이 절벽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끌어서 올려가지고 정상적인 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당대당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전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여야의 셈법이 다른 만큼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 차이도 극명합니다.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토보유세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국토보유세의 세율 또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준 시가 이 11억 이상, 그러니까 지금 기준 시가가 아마 실거래가의 한 80% 정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 11억 이상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이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냥 걷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걷게 되면은 물론 이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50조 정도. 그러면은 90%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보다 사실상 더 많이 돌려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세 저항이 아마 상당히 이제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해가지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재산세 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자동차세 내는데 그렇습니다. 그 땅을, 우리나라의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매기겠다. 그게 그렇습니다. 국토보유세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그 땅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이 단독주택이 있어도 단독주택에 깔고 있는 땅, 그 땅에 대해서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소위 기본소득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낸 궁여지책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거를 또 갈라치게 하는구나, 국민을. 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을 하면서 이것은 10%, 부자 상위 10%한테 얻어내서 나머지 90%한테 우리가 균등 배분을 할 거다.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줄 테니 여긴 절대 반대하지 마라. 여기에 반대하면은 그것은 부패 정치 세력이나 악성 언론에 휘둘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세금 자체가 이중 과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또 국민들 이렇게 10대 90, 9대 1로 또 갈라치게 해서 마치 부자 돈을 뜯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홍길동처럼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이중과세라 하면 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세와 국세에서도 종합부동세하고 지금 또 토지에 대해서도 매기는데도 또 다시 매기는 이런 이중과세 네.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의도 자체가 이제 국민 갈라치게 한다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그 재산권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땅의 주인이 국가니까 우리 국가가 마음대로 걷어들이겠다. 지금 좀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적다 그러는데 10%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양극화 문제를 이제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세금이 예를 들면 이제 기본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쓸 수가 있다면 이제 경기 진작 효과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토지를 많이 소유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투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토지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기 이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토보유세라고 지금 이제 이름을 아직 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 그야말로 국토입니다. 국토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뭐 몇 년 쓰다가 바꾸고 뭐 이게 뭐 볼펜 쓰다가 버리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한 공산품입니다. 네. 근데 국토라는 것은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재생산이 안 되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미래 세대도 써야 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듯이 이건 재생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생산이 안 되는 한정돼 있는 자원, 유한한 자원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지 마치 국토 보유세 해가지고 10%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머지 90%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치기다가 아니고 갈라치기다가 이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소득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라든지 경기 진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세금을 걷어서 경기가 더 잘 돌아가게 한다.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걸 좀 나눠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려 그러면 부동산에 계속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거를 다른 국민한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더 잘 돌아가게끔 하게 해서 수입을 늘린 다음에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지금 부동산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계속 부동산 가진 사람만 4년 내내 때렸습니다. 때려서 결국은 집 없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끔 고통을 주고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20, 30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30, 40대, 40대에게는 당장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현실적인 고통을 줬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부동산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세요 실효세율이라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세율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0.17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1%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15개국의 평균이 한 0.44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0.17에서 1%로 무려 6배를 한꺼번에 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또다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민 지금 현재 뭐 요즘 최근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1차 재난지원금 뭐 가구당 100만 원 줄 때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상공인들 무시하고 25만 원 10조 이상 뿌렸을 때도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러나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또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60%가 반대를 합니다. 네. 이제 국민들은 어느 특정 계급의 특정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나쁜 부류로 적대시해서 돈을 뜯어내서 나눠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은 반대한다라는 거를 여당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이쯤에서 지금 제가 쭉 쟁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토 보유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10%대 90%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배 측면을 지금 강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민은 또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세 번째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 이중과세 관련해서도 그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소책을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확하게는 기준시가 이전에는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에서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받아서 완화를 한 것이 이제 기준시가 한 11억까지 네, 이렇게 11억 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좀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올해 지금 아마 75만 명에게 아마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하면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부자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어디다 쓰냐면 최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가지고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그 냉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은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말하자면 재정 자립도, 재정 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이런 지자체에다가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의 이제 세수를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제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고 국토보유세는 국토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점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사회 정의, 공동체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잠시만요. 종부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숫자랑 이거 좀 그 내용을 좀 정정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일단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그 의원님께서 이제 기준시가로 말씀하셨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 예,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그렇습니다. 11억 원으로 일단 완화가 됐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를 감안하면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 7천만 원 정도. 10한 네. 6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기준시가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게. 그러니까 또 공시가격으로. 이제 네. 일부 언론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종부세 고지가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종부세를 또 세금 폭탄이라고 막 또 국민들 현혹합니다. 마치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종부세를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75만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돼야 종부세 낸다.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네, 추가로 드리도록 발언 하겠습니다. 기회를 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지금 부자들 특정 소수인 75만 명이 내는 거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종부세라는 게 서울의 지금 집값이 네. 지금 15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평균이 11억, 12억입니다. 지금 상당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지금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정말 부자들, 특수한 부자들 1, 2%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당수의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4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1가구 1주택이 공시지가 11억 이상이지만 다가구, 다주택. 예를 들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시골에 집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합해서 6억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소위 우리 두들겨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율도 지금 최대 6%까지 3.2%, 3%에서 6% 2배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부세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종부세율이 또 2배로 올랐어요. 또 그것도 억울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내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 취급을 받고 종부세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이제 또 또 새롭게
그 땅을 가진 사람한테 국토보유세를 낸다고 하니 이제 정말 세금입니다. 이거 거의 그 우리 전통시장 가면은요. 그 난전하시는 분들이 그 소위 조폭들한테 돈 뜯기는 거 있습니다.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가 누가 부자가 낸다, 가난한 사람 낸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건 수정이 돼야 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가장 큽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같은 동일한 주택에 2번 과세를 하는 겁니다. 지방세로 재산세를 과세하고요. 또 국세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2번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번 반드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소득은 없고 종부세는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뭐 3, 40년 살았고 이건 전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그래서 그다음에 연령별로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특별공제 항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한 40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는데 소득은 없고 종부세는 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사실과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종부세 나오는 세율대로 다 내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토보유세 있잖아요. 세율은 정해야 됩니다. 세율을 정해야 되고 세수 규모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토지 이것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해야 되는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부가세 말고 특별 소비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네.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체가 유한한 자원을 점유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한 그 권리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은 공동체 정의,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주제도 좀 제가 다뤄야 돼서 일단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권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윤석열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집권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재산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그러니까 면제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은퇴자들 중에서 또 공제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의 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집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든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막자.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중요한 정책 관련된 이슈여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종부세 해서 한 말씀만 네, 드려요. 알겠습니다. 종부세 폐지하면요. 국민의힘은 부자 감시한 정당이 됩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됩니다. 종부세 걷어가지고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균형 발전 예산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은퇴자들 세금 내실 수 없는 분들 종부세 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청량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거둔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좀 섣불리 낸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자체를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사회정의, 우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재산이 40억이나 되는 이재명 후보가 부자만을 자꾸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종부세 그러는 거는 정말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아파트 값을 또는 그 주택 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천정부지로 2, 3년 만에 2배, 3배로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간을 오늘 많이 할애를 했는데 다른 주제가 좀 있어서 두 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말씀하셨죠?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최근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언론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그 의혹이라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뭐 기사 제목으로 달고 언론이 그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국민들께서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언론은 죽자고 달려든 격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진실을 다시 밝혀주고 있어서 좀 오해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 언론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 30%대에서 그 지지율 답보 상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의 그런 편향적인 보도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뭐 안팎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이 허들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허들 앞에서 이제 뛰어넘어야 될 허들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난처한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로 할 것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분들 다 포함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전제가 일단 말, 그다음에 글, 문장 이런 것을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과 글과 문장에 혼란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오해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캠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언론 말씀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전적으로 뭐 언론 탓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씨 허위 학력, 허위 이력 이거는 캠프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가 또는 김건희 씨가 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언론에서 아무도 안 써요. 물어보는 기자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친 사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쳤는데 다친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고 가짜뉴스, 왜곡뉴스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유포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편적인 사례를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이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이 언론 탓이다.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탓이다. 거기로부터 성찰할 수 있고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언론 환경이 좀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는 윤석열 후보 본인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이 좀 주의 깊은 그런 보도, 취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관련된 그래픽과 사진을 보고 나서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 김혜경 씨가 다쳤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그 김혜경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취재와 관련해 좀 제지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 이제 대변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참 맞지 않죠. 네. 그 기자들은 국민 내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특히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취재 대상이죠. 그런데 저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스토킹 취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스토킹 그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이제 발의해서 겨우 통과시켰는데 이게 스토킹 당하는 억울한 여성들이 아니라 저 후보가 저렇게 처음에 이용할 줄은 몰랐고요. 저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정말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을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보도를 하면은 좋은 언론이라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다 나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보도된 뭐 몇몇 뉴스를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는데 대장동 뭐 사건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런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러시는데 정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많은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MBC에서 시사 프로를 50분씩 투자를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단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대장동 게이트나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이거 한두 개 가지고 언론을 매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사실 정치인들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본인이 실언을 했을 때 한 번도 그 언론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고 설명했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부족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그 질타를 그대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모든 그 언론에 여과 없이 나오는 목소리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저희는 여든 야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의원님, 일단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선 후보의 부인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감내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토킹 신고를 한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취재 자유는 거의 무한정으로 보장되고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대변인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뭐 차량 4대 5명의 기자가 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의 스토킹과 같은 그런 이제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사고를 당했고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차량 4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좀 취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이것이 전적으로 언론의 탓이다. 내 탓은 하나도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사례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차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예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 거예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네. 다니시면 좋겠다고 네.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공개된 장면은 화기애애했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란 단어를 가장 많이 네. 쓴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대통령 말 씁니다. 해외 나가면 우리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 네.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네.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또 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네, 대통령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대통령 아니죠. 뭐 미국의 영어로 I 하면은 뭐 나지 않습니까? 네. 마이 패밀리 하면 나의 가족.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 가족 이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지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측면에서 뭐 주목할 만한 뭐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 보고 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대통령께서 축하난을 보내는데 그 시간과 형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청와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일정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결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을 지켜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 본인이 아니고 뭐 당 대표나 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인 대한민국의 관료제도 전체를 말하자면 관건선거, 부정선거,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관건선거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산업부 차관이 공약 개발해서 갖다 줘야 된다는 말해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고발이 됐죠. 예,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차관 주재로 아예 공약 회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로 조사를 수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관건선거가 지금 완전 노골화돼 있고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공수처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가 저희가 야당 탄압처라고 물론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12건이에요. 그중에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잃었죠. 그리고 지금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들, 국무총리가 선거 전체 관리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선관위가 그 아래에 있죠.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보면은 김부겸 총리, 전해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그리고 조혜주 선거 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모두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국회에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나는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거죠. 이렇게 정당색을 분명히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당연히 선거 중립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엄정 선거 중립을 당연히 지켜주셔야죠. 김정재 의원님께서 큰일 나실 말씀을 막 하시는데요.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료제도의 근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쌓아 올린 하나의 굳건한 하나의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마치 관건선거나 하는 그런 조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선거에 우려가 있다. 이것은요.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모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벗어나면 그것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관료제도가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참고로 지금 관건선거 관련해서는 또 지금 전 의원님께서 반론을 펴주셨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얼마 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대통령 말씀을 잘 안 네. 듣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관료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당연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엄정 중립, 네. 선거 중립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역 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8위,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세계 6위, GDP 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6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이면 여당 출신 대통령이든 야당 출신 대통령이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한 번쯤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말년에 이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도와주십사 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95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로 늘었습니다. 병상 확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인물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보너스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차량용 에어컨 부품에 필로폰 등을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28만 명분을 압수하고 마약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신 회사 직원이 잇따라 숨진 생수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30대 회사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100조 원 가까이 늘면서 특히 이자 이익이 1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유산이나 사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화상으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지도자로서 양국 간의 경쟁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래된 친구라고 지칭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고 공존하고 협력해서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정권 외교부 제1차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남북미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박미중인 최 차관이 한미 전략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뒤 화두가 된 종전선언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전쟁 공포 없는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책무라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이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 this vein, we need a framework that can keep Pyongyang on track. It is imperative to devise a structure from which no one can easily walk away from the whole process.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Is there any sense that there is actually going to be a positive reception from the North with regard to this framework? It's hard to predict. 또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We cannot do it without obviously support and backup and consent and consultation from our friends in Washington, but also realistically speaking, we also need partnership from Beijing as well.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 달 이상 잠행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삼지연의 건설 현장을 찾은 건데 집권 10주년이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내부 경제 성과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의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2일 국방발전 전람회 보도 이후 3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삼지연은 김 위원장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이 있어 북한에서는 혁명 성지로 불리는 곳.
지난 2018년부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방문한 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집권 10주년인 올해 지방 발전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도 인민들이 수긍할 만한 과업들의 성과들을 내놓아야 하는 사항이고 특히 삼지연시 건설도 그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 올해 당대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한 총괄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좀 잦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 성과와 체제 결속 다지기에 집중하는 북한은 이례적인 큰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뜻하는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6년 만에 열기로 한 겁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열리던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 역시 성과 독려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과업 수행을 위한 그 의지도 좀 결집을 하고 분위기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이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당겨서 열리는 것으로 일단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는 한미 등의 주변 정세를 관망하며 이렇게 내부 성과 다지기와 체제 결속 등 내치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한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5명으로 일주일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하루 사이 24명이나 늘어서 현재 495명,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밝힌 500명 수준에 육박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중증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6.1%입니다. 수도권에 확보된 687개 중증병상 가운데 523개가 사용 중인데 14일 오후 5시 기준 76.4%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상황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마련할 정도로 위험한 것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일상회복을 시작한 해외에서 대규모 유행이 진행되는 것과 달라서 국내는 위기 시나리오로 생각한 5,000에서 7,000명 규모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2,000명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위중증 환자가 500명까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아직 여력이 있어서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용 에어컨 부품 안에 필로폰 등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의 판매책을 두고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만 하더라도 2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방식이 특이한데 차량 부품 속에 숨겨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경찰관이 상자에서 부품 하나를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용 에어컨 안에서 냉매 압축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뚜껑을 열자 돌돌 싸맨 비닐봉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필로폰 500g입니다. 차량용 부품 속에 숨겨진 마약이 태국에서부터 EMS, 그러니까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마약 500g씩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 26명과 구매자 4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의 마약을 유통했는데요. 우선 관리책이 자신의 집에서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아 국내 판매 총책들에게 전달했고 국내 판매 총책들은 다시 지역마다 정해둔 지역 관리책들에게 마약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마약은 중간 판매책을 거쳐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중국 동포를 담당하는 판매책도 따로 두고 서울과 강원도 등지에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윗선 이상은 알 수 없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둔 뒤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넘게 범행을 이어왔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마약만 해도 필로폰 6.6kg, 합성대마 5.4kg, 엑스터시 5,100여 정에 달합니다. 모두 합치면 2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압수한 전체 필로폰 분량의 4분의 1이 넘는 양을 한 번에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마약을 보내온 한국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뒀고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값 급등과 맞물려 대출 수요가 늘면서 지난 3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만큼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빠르게 대출 이자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3분기 국내 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요? 네, 지난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3조 5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5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3분기 이자 이익은 11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권이나 수수료, 외환 등 비이자 이익 부분은 대부분 감소했으니까 은행들이 이자로 수익을 크게 늘린 셈입니다. 은행의 이자 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자체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대출 총량이 증가했으니 이자 수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 9천억 원, 기업대출은 1,05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가계대출은 968조 5천억 원, 기업대출은 975조 2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100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추세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 차이는 지난 3분기 1.8%포인트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이자 잔치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 당국은 은행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까? 실제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출금리를 높여 수요를 줄인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서 예대금리 차이만 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 한계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국가 경제 전반으로 부작용이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부실 대출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이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풍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한지 시험해봤습니다.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추가 시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분석을 위해 2개의 시료를 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에 주입해서 주행 후 배출가스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 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 배출가스 중 알데히드의 경우에는 시료 1에서는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7.9% 감소했고 시료 2에서는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배출가스 중 알데히드 농도가 약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한 차례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주 중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을 3.5톤까지 추가해서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규명에 주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속 수감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오늘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속 전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만배 씨는 강도 높은 조사와 구속으로 지병이 악화돼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제를 비롯해 구속 이후 3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권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아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인물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저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6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강모 씨가 인사 불만을 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N번방 문형욱을 흉내내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통한 6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관련 집중 단속을 벌여 아동 성착취 영상과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6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TV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를 통해 패널을 교체했는데 화질이 크게 떨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제조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어찌된 일인지 해명이 자꾸만 달라졌습니다. 세계 TV 출하량 1위 회사의 오락가락 설명에 화가 난 고객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2년 전 구매한 QLED TV가 고장나 지난 9월 화면 패널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새 패널의 빛 반사가 심해서 도저히 같은 제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 관련 업무를 해서 많이 다녀갖고 화질 같은 건 눈에 많이 익습니다. 화면 자체가 예전 화면하고 갈고 나서 화면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여러 차례 문의해도 계속 정품이라는 답변만 돌아오자 이 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씨 주장대로 TV는 다른 패널로 교체된 게 맞았습니다. 처음 삼성전자는 해당 TV 패널이 단종돼 빛 반사 방지 기능이 빠진 패널로 교체해줬다고 소비자원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패널이 단종된 건 아니고 해외에서 들여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마저 금세 달라졌습니다. YTN이 취재에 들어가자 삼성 측은 교체된 패널이 원래 TV에 설치됐던 것과 똑같은 제품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소비자원의 최종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뒤늦게 이 씨에게 안내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지금까지 콜센터와 수리센터에 수십 통 전화해 심한 욕설을 100건 넘게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는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삼성 역시 1등 TV 회사에 걸맞은 고객 대응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소비자는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한 답을 원하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YTN 양동훈입니다.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고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본 언어인 코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죠. 하지만 정작 학교에선 수업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정보교육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붉은 암석을 카메라에 비추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암석 종류를 판별합니다. 암석을 화면에 비추어주세요. 이 암석은 시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코딩이나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좀 많이 배우고는 싶은데 배울 것이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건 학교 정보교육 수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는 정보교육 수업 시간은 평균 51시간입니다. 미국의 8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고 영국과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1시간, 3년 가운데 1년만 진행하고 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걸 배우기도 전에 수업이 그냥 끝나버리고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수업 일수가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져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교육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필수 과목에 포함하고 수업 시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서부터는 이걸 해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씩 정규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개정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보교육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은 사령탑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늘 우여곡절 많았던 관문입니다. 5차전까지 반환점을 돈 이번 벤투호. 벤투호는 어떤지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국에 당한 충격적인 패배. 우리 축구가 33년 만에 카타르에 진 이른바 도하 참사. 직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은 걸음걸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최장수 사령탑 슈틸리케 감독이 짐을 쌌고 배턴을 이어받은 신태용 감독은 마지막 두 경기에서 힘겨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골득실에서 딱 한 골 앞선 조 2위로 다소 머쓱하게 9회 연속 월드컵 티켓을 땄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첩첩산중 조광래 감독을 경질하고 최강희 감독이 원포인트 사령탑으로 벼랑 끝 승부를 치른 끝에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마음 졸았던 직전 두 대회와 비교하면 이번 벤투호는 한결 느긋합니다. 5경기 무패, 조 2위로 최종 예선 반환점을 돌았고 3위와는 승점 6점 차로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우리와 이란, 절대 양강이 큰 이변 없이 순항하는 겁니다. 저희만의 또 색깔이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플레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그 전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이라크도 잡는다면 조 2위까지 직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물론 내년에도 세 차례 힘겨운 중동 원정에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인 이란과의 안방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최종 예선만 3번째인 캡틴 손흥민은 월드컵 진출은 당연하고 최고의 결과를 꿈꾸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가는 게 당연히 목표지만
최종 예선을 정말 잘 치르고 싶거든요.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령탑의 무덤으로 불린 최종 예선 흑역사를 딛고 벤투호, 손흥민과 아이들이 카타르행 꽃길만 걸을지 오늘 짜정 이라크전이 분수령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경쟁이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우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정상회담 분위기가 아주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 먼저 모두 발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화상으로 만났지만 서로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각각 통역 시간 빼고 약 2분 정도씩 인사말을 했는데 모두 양국의 국제적 책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두 나라 간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경쟁에는 상식적인 방호책, 일종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강조해온 이른바 책임 있는 경쟁, 이것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도 중미 양국이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미 두 나라가 각자 발전을 추진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기후변화, 또 코로나19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두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中美作为世界前两大经济体和联合国安理会的常任理事国，应该加强沟通和合作。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면으로 만나기를 원했지만 중국의 사정으로 시 주석이 순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먼저 화상으로 만나게 됐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때 만났던 적이 있는 인연을 내세워서 서로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강성우 특파원, 회의가 예상보단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은 됐는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시작 분위기는 아주 괜찮았는데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역시 불확실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발언에서도 뼈 있는 얘기가 오가면서 실제 회의에서는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와 홍콩의 민주주의 문제 등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제기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상호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과 남중국해, 신장 인권 문제 등에서 이런 쟁점에서 미국에 맞설 것임을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네, 양국이 경쟁을 하면서도 뭔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국이 그동안 계속 의견 대립을 보여온 타이완 문제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런 분야에서는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무역 분야에서는 조금 진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가고 있지만 양국은 무역 분야에서는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좀 낮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 이 외교 참모가 아닌 미중 무역협상 수석 대표인 류허부 총리를 앉혀서 이 관세 인하가
하나의 전략적 이번 회담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40분에 시작이 됐는데 1차로 2시간 회의를 하고 15분간 휴식을 갖고 현재 2차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중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문제들도 대부분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영국 경찰이 리버풀 여성병원 앞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현지 시각 15일 테러 경보 수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한 달 사이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테러 경보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내무장관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재한 긴급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선동 혐의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미국 언론인 데니 펜스터를 현지 시각 15일 석방했습니다. 석방 협상을 벌여온 빌 리처든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펜스터의 신병을 넘겼고 카타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론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펜스터는 지난 5월 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미얀마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돼 지난 12일 미얀마 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의 약세 소식에 장 초반 하락하던 코스피.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함께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1030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에 주목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달러화 강세에 장 초반 1180원대에 거래됐던 원달러 환율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위안화 움직임과 외국인 수급 동향 등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4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상승,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 불확실성과 강달러 압박이 겹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참 좋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일인 목요일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 광주와 대구 17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보다는 온화해서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새벽부터 중서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엿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 각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